변동금리가 오르면 고정금리도 같이 그렇죠, 올라야 그렇죠. 되는데 고정금리 그래프가 살짝 꺾였다는 얘기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래서 장기금리는 그걸 선반영해서 언젠가 금리가 꺾일 거다 라는 시그널.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가서 주담대 금리 물어보면 고정금리가 항상 한 0.3에서 0.5 높아야 되는데 고정금리가 낮아요. 그런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아, 최근에 네네. 뭐 12년 만에 6%대까지 올라갔다. 네, 이렇게 네.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럼 이게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6%는 시중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상품을 고시할 때 최저, 최상, 가장 낮은 거 높은 거를 고시를 하는데 최고? 네. 최고 6%는 제일 높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았는데 6%로 받으시는 분들은 10% 아래일 거란 말이에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뭐 그런 분들이라서 전세대출 금리가 6%를 찍었다 이러면 좀 기사의 타이틀을 끌기 위한 그런 거 같고 억울했어요? 그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금리 구간을 보면은 전세대출은 한 4% 초반이에요. 아, 4% 초반. 4%, 4.2, 4.3 요 정도예요, 사실. 6% 대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건데, 이제 과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제가 20년치 자료를 쭉 봤거든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쭉 보니까 금리를 쭉 나열을 해보니까 금리가 급등하는 구간이 2005년부터 2007년, 8년이었어요. 정권으로 따지면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 넘어와서 노무현 정권 때 집값이 급등했잖아요. 네네. 그때 노무현 정권 때 집값 잡으려고 규제 나왔지만 집값 올라가고 금리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금리 구간을 보니까 낮은 구간이 한 5% 초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9월 터지기 직전에 7% 중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모기지를 쓰신 분들은 그때 대부분 다 90% 이상이 3개월 변동금리였거든요. 대부분 모기지가. 지금은 좀 이렇게 호남 모기지라고 그래서 고정이랑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대부분이니까 5% 초반에 받은 사람이 그대로 2년 동안에 7% 중반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5% 초반에서 7% 중반 갔으니까 상승률이 한 50% 정도 된 거죠. 2% 정도 오른 거. 그 구간이 가장 많이 올랐던 구간이에요. 20년간 보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급등한 구간이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돌이켜보면 최근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코로나 때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이다가 지금 2.25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금리, 모기지 금리로 보면은 한 2% 중반이었다가 지금 거의 4%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상승률이 그러면 몇 프로예요? 거의 100%죠. 네. 20년 전에 받았던 분들은 내가 대출 이자를 100만 원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승률이 50%니까 100에서 150만 원이 늘어난 거고. 근데 이번에 금리가 상승한 거는 2배 올랐으니까 대출 이자를 100만 원 내던 사람은 200만 원 내는 거예요. 물론 20년 전에 비해서 소득도 올랐어. 가처분 소득도. 그리고 집값도 올랐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출 받는 양도 늘었는데 그렇죠. 우리가 소득은 그만큼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신문에서도 그리고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도 위기 관리를 느끼는 게 뭐냐면, 위기의식을 하는 게 뭐냐면 대출이자가 올라가는 비율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 2005년, 8년에 비해서. 그때는 절반인데 지금 2배 이상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4% 중반인데 5가 넘어갈 것 같고요. 네네. 그럼 2배가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모기지론을 쓰고 계신 분들은, 특히 변동으로 쓰신 분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오래된 차가 있었거든요. 폐차 직전까지 타다가 작년에 이제 차를 살려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이제 할부로 살려고 하니까 할부 이자를 알아보니까 한 2% 초반이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리고 이제 샀거든요. 마음에 드는 차를. 근데 차가 나오고 나서 할부를 알아보니까 이자가 2배가 된 거예요. 차가 또 나오려면 기간이 좀 기간이 한 6개월, 1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신 분들, 요새 연끌로 사신 분들이 그 심정이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연끌에서 신용대출에 집도 사서 2% 초반, 맞아요. 2% 중반, 3%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 5가 찍힐 것 같아. 대출이자만 2배야. 그러면 그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되게 위기 상황이긴 해요, 사실. 위기 상황이긴 하나 약간 특이점이 있어요. 네. 약간 선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대출 금리가 우리가 코로나 저금리에서 올라갈 때 모기지론 금리가 좀 지나치게 많이 올라갔어요. 기준금리 인상 폭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모기지론 금리가 4% 초반, 4% 중반인데 기준금리가 지금 빅스텝이라고 해서 한 번에 1.75에서 2.25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그만큼 올랐으면 모기지도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정부에서 좀 이렇게 제재를 금리 너무 많이 올리지 말아라 시중은행. 그런 워딩을 계속 주죠. 네. 근데 그런 워딩을 줘도 은행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좀 많이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1%, 1.25일 때 한 4% 정도 받으면 되는데 2.25까지 갔으면 이걸 더 5로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대비 모기지론이 선반영을 해서 약간 올리려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단이 좀 막힌 것 같다라는 좀 근거가 판단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담대 금리하고 이제 기업대출 금리를 한 20년 비교해보면 기업대출 금리가 항상 높아요. 집 살 때보다. 제가 은행권 현장에서 이제 대출 자서 받을 때 기업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자서 받을 때 이거 금리가 왜 이렇게 높냐고 항상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했던 멘트가 대표님, 사장님, 이거는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집 살 때 대출은 이만큼 이제 안 내시잖아요. 더 낮아요.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 항상 높았다고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데 코로나 시대에 금리가 올릴 때 사업자 대출보다 모기지 금리가 더 올랐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자를 더 내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해야 되는데 약간 어처구니 없는 상황? 지금 또 담보가 있음에도 확실한데?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 선반영된 요소가 묘실이 드러난다. 또 하나 특이한 점 많네요. 특이한 점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오늘 다 풀고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아니면 이게 또더 마지막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높은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고정금리도 계속 같이 올라요. 근데 우리가 고정금리를 씀에 있어서 가장 흔한 게 이제 그 5년짜리 금융채 금리인데, 최근에 그래프가 5년짜리 금리가 꺾였어요. 고정금리는 꺾이고 변동금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변동금리가 오르면 고정금리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고정금리 그래프가 살짝 꺾였다는 얘기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적다. 그래서 장기 금리는 그걸 선반영해서 언젠가 금리가 꺾일 거다. 라는 시그널.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 가서 주담대 금리 물어보면 고정금리가 항상 한 0.3에서 0.5 높아야 되는데 고정금리가 낮아요. 그럼 지금 변동이 더 높아요. 지금 주담대 받으려면 얼른 고정으로 받아야겠네. 근데 약간 이겠죠. 주담대 금리가 올라도 상단이 정해져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1년이나 뭐 1년 반, 2년 된 시점이 금리가 지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고정금리 지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꺾인 거야. 그래서 고정금리가 더 낮고 변동금리가 높지만 이게 한 1년 반, 2년 뒤에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의 여건을, 금리는 냉정하거든요. 돈은 거짓말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돼 있다. 그래서 지금 주담대 받으시는 분들은 은행 가서 선택할 때 고정금리가 대번에 낮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보면은 변동금리 선택을 해서 이게 한 1년 반 뒤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동금리를 선택해야 되나요? 저라면은 약간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주담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담대. 그러면 오히려 성군님 같은 경우는 주담대를 내가 지금 받는다 하면 변동. 현재 분위기상 변동을 받는 게 오히려 추후에 꺾일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월세를 사는 게 나은지. 이제 금리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근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월세를 사는 게 더 유리한 거죠. 왜냐면 같은 1억을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금 전세대출 이자는 한 4% 초반이니까 한 30만 원 후반인데 내가 월세를 1억이 내면 40이다. 그러면 월세 사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대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월세로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자명한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저 포함해서 이제 전세로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리고 또 월세 산다고 그러면은 약간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게 있어서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탈피를 하시면은 월세가 더 유리할 것 같고, 또 DSR 측면에서도 월세가 더 유리해요. 왜냐면 전세로 살게 되면 전세대출을 일단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세대출을 받아놓으면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는 DSR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DSR을 모든 대출 신청할 때 다 보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하나 빼주는 게 이제 전세대출이에요. 그래서 전세대출 신청할 때는 DSR이 아무리 높거나 소득이 적어도 일단 신청하면 받아요. 근데 그거 받아놓고 다른 대출을 받을 때는 내가 이 받아둔 그 전세대출 때문에
DSR을 잡아먹어.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별도로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하려면은 네. 이 전세자금 대출이 걸린다는 거죠? 걸려요. 아. 전세대출 원금은 안 걸리고 이자는 걸린다는 이자가? 거예요. 이자만 DSR 40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는 전세대출 받는 게 일상화됐지만 맞아요. 월세를 살면서 보증금을 낮춰주고 전세대출 안 받고 신용대출 받는 게 대출 한도를 더 많이 받는 거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뭔가 전세 살면서 대출을 신용대출을 받을 거야, 모기지를 받을 거야 이런 분들은 전세대출 안 받는 게 더 유리하죠. 대출 한도 차원에서도. 일단 계산을 한번 또 해봐야 되겠네요. 해봐야 실제적으로 됩니다. 네. 내가 전세대출을 받았을 때 월 얼마의 이자를 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집이 현재 월세가 얼마인지 네. 요걸 이제 비교를 해서 네네, 맞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임대시장에서 뭐 전세 월세 거래량을 보면은 예전에는 전세 거래가 월등히 그렇죠. 많았지만 지금은 최근에 보니까 네. 오히려 월세가 거의 맞아요. 압도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이러다가 진짜 우리나라만 있는 이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그렇죠. 일단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국민의 정서적으로 전세를 선호한 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우리 가게를 들어왔을 때 계산기를 들여봤을 때 이익이 되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대출 금리가 계속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월세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는 수순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들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전세 대출을 늘리는 게 그 아까 은행의 BIS 비율, 재무건전성 평가하는 지표에서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월세로 장기적으로 주거의 그 방법을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전세 대출이 네.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전세 대출은 소득이 없어도 나오는 상품이 있어요. 이제 소득을 환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가 건보료 혹은 국민연금 납부액으로 소득을 환산해서 대출은 나오긴 하는데 이제 본인의 원하는 한도까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소득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중은행에서는 무주택이나 1주택까지는 전세 대출이 좀 원활히 나오는 편이긴 해요. 네. 뭐 불법 건축물이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그 목적물이 아파트인 경우에 대부분 다 나오는데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은 건축물 대장이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딱 찍혀 있으면 은행에서 그리고 주택 공사나 SGI 허그에서 그걸 보증을 안 서줘요. 아파트 외 물건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는 먼저 계약하시지 말고 꼭 건축물 대장에 그게 나오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쭉 뜯어보고 발급을 해보고 거기 위반 건축물이 써 있으면 일단 계약은 하지 마세요. 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전에는 은행에 가서 먼저 대출 나오는지 여부 점검을 좀 받으셔라. 예, 요즘은 또 그런 특약도 쓰기는 하더라고요. 예, 전세 대출 관련해서. 네, 특이하게 이제 그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물건일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상호 합의하에 이제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적기도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이게 약간 이제 독소조항이긴 해요. 빨리 전세를 놓고 싶은 마음에 할 수 있어서 서로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가 기간이거든요. 계약일로부터 한 3주 안에 혹은 2주 안에 이거를 제출을 알아보고 안 나오면은 상호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한다. 이렇게 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마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점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 되면 또 빨리 다른 데 알아보고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방법이다. 그럼 네. 집주인이 이 전세 대출을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요새는 이제 집주인의 동의 문제인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시중은행에서. 임차인 세입자 본인의 신용과 소득으로만 가지고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예. 집주인의 동의라 함은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나와서 동의함 이렇게 자서하고 했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지고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든가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한테 동의를 서면으로 구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임차인분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데 그 채권 양도, 질권 설정 이런 게 같이 또 이제 추후에 등기로 이제 날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주의할 점 없나요?
채권양도 질권 설정 부분은 뭐냐면 은행이 전세 대출을 해줌에 있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대출금을 반환을 은행한테 해달라는 그냥 하나의 표시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임대인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받은 보증금에 채권양도 질권 선정이 돼 있으면 만기인 날 반드시 그 금액만큼을 은행에다 반환을 해줘야 돼요. 아, 임차인한테 네, 주지 않고.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은행에다 반환하는 게 곧 그 대출을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께서는 그 대출이 바로 상환될 수 있게끔 임차인한테 반환하지 말고 은행 계좌로 넣고, 그리고 세입자분은 유의하실 건 따로 없죠. 왜냐하면 임대인과 은행 관계에 있어서 정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채권 양도나 질권 설정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약간 조금 꺼린다기보다 챙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좀 원활한 의사소통이 사전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저도 엊그제 이제 세입자분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세입자를 받았는데 그 이제 보증금을 내주면서 채권 양도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분하고 이제 통화도 했는데 임차인분은 잘 모르시는 거야.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는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저 제 계좌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임대인이 이제 은행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드리게 돼요. 되더라고요. 그게 세입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왜냐면 대출 신청하면 전세 대출 대부분 다 나오니까 이게 채권 양도인지 이런 거 모르니까 맞아. 임대인분이 그걸 더 챙기셔야 돼요. 맞아요. 이것도 저 궁금했어요. 전세 대출 할 때랑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이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있어서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세금도 다르고 맞아요. 대출 다르고 청약도 다르고. 맞아요. 그래서 주택수를 대출에서는 주담대랑 그 전세대출 다른데 일단 전세대출에서는 명확한 것만 구분을 하면 분양권 상태에 있는 거는 전세대출 받을 때 주택으로 안 잡혀요. 오케이. 분양권이 10개 있어도 난 무주택이야. 왜냐면 분양권 상태에서는 내가 거기에 거주를 못 하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없으니까. 그게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분양권 10개 중에서 입주를 해서 등기를 하나 치고 혹은 전세입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집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는 전세대출 받을 땐 주택수에 안 잡히는데 주담대 받을 때 분양권은 또 주택수에 잡혀요. 그 입주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 안에 허름한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1주택이잖아요. 근데 이게 관리 처분이 나서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를 하면 멸실이 되면은 그거는 입주 권리잖아요. 그럼 나는 1주택이었다가 무주택이 되는 거예요. 전세대출 받을 땐 무주택. 그런데 주담대 받을 때는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일단은 지금 전세대출을 할 때는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뭐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어떤가요? 오피스텔은 대출 단에선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안 잡혀요. 주거용 오피스텔, 뭐 상업용 오피스텔에 전입을 했네요, 주임사를 냈네요, 안 냈네요,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상관없어? 건축물 대장이 오피스텔이면은 그냥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럼 내가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어도 어디 딴 데 전세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받을 수 있어요. 상가주택은? 상가주택은 이제 다른데 주담대 받을 때는 상가주택이 뭐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이잖아요. 면적. 주담대 받을 때는 면적 기준이에요. 주택이 더 넓으면 상가주택 그거는 무조건 주택이에요. 근데 상가주택 중에서도 1, 2층이 상가고 3층이 주택이면 상가가 더 넓죠. 그러면 주담대 받을 땐 그건 상가예요. 근데 전세대출에서는 주택 면적이 1제곱미터라도 있으면 그거는 주택이에요. 약간 달라요. 이거네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이건 다 걸리는 거고. 맞아요. 내 들어가 살기 어렵다. 그러면은 빼주고. 네네. 그게 포인트. 또 전세대출을 할 때 그 주택수를 셀 때 주담대일 때는 뭐 주민등록본 세대 세대 합산도 좀 다르던데? 네네. 주담대 받을 땐 주택수 카운팅의 기준이 주민등록 등본라인에 있는 세대원이에요. 형제 자매 빼고.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서 거기에 부모, 나 배우자, 자녀. 직계 좀비속만? 좀비속. 다 포함이 되고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확인을 하는데 근데 결혼을 했는데 등본에 배우자가 없어. 그러면 그 배우자는 세대분례에서 다른 주소에 전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배우자의 등본도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주택수를
세대 기준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고 주담대는 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부부만. 그래서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주택 상관없이 부부만 합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모님하고 네. 같이 살고 우리는 집이 있어. 근데 네네. 부모님은 없어. 그럼 없어. 부모님 명의로도 전세 대출이 가능해요? 전세 대출 가능하죠. 하겠네. 만약에 양 부모님이 무주택이시면은 같이 살면은 무주택인 거니까 부분만 보니까. 그래서 싱글인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주택이 돼버려서 전세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러면 전세 계약을 부모님 명의로 해가지고 무주택이신 1주택이거나 그래서 거기 같이 들어가서 전입해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엄청난 꿀팁이네요. 네. 이걸 또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계실 겁니다. 네. 요새 너무 스마트하신 분들 많아서.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대출 좀 이렇게 좀 잘 받기 위한 그런 꿀팁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도를 좀 더 늘릴 수 있다거나. 지금은 이제 DSR 싸움인 것 같아요. DSR을 얼마나 이게 걸리네. 낮은 상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DSR 다이어트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을 거면 나의 채무를 뭐 부모님한테나 아니면 배우자한테나 넘기는 거죠.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넘기는 거야. 소득이 많은 사람의 채무를 가볍게 해서. 그렇게 좀 DSR 다이어트를 명의를 활용해서 좀 하시는 게 방법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신용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용 관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MCI나 이제 MCG 같은 것도 많이 알려져서 반공제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만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대출 한도에서 차감을 하는데 MCI, 보험이나 MCG, 보증을 가입하게 되면은 그 5천만 원도 차감하지 않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MCI나 MCG를 가입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 MCI, MCG가 항상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시기별로. 있을 것 같아요, 또. 조건은 뭐 신용 점수나 연소득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이 허들을 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신청하면 다 받게끔 돼 있는데 까다롭진 않아요. 다만 시기적으로 연말 연초에는 이 MCI, MCG 판매를 안 해요. 연말에는 결산을 하는 시즌이고 연초에는 영업 계획을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잠깐 이 상품을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잔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 5천만 원, 서울인 경우에 5천만 원 되게 중요하잖아요, 대출 한도가. 그렇죠. 이걸 가입을 못해서 5천만 원이 빠지고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잔금하실 분들은 이걸 좀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연말 연초가 아니라면은 이 MCI나 MCG를 활용을 해서 네.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한도를 있다. 조금 늘릴 수 늘릴 있다. 수 있다. 이 부분을 그렇죠. 알아보는 것도 되게 방법이네요. 요즘처럼 또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출 이자 내기가 참 버겁죠. 그죠. 대출 이자를 이미 지금 대출을 받았어. 네. 이거 이자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요새 많이 알려진 게 금리나 요구권이에요. 사실 금리나 요구권도 한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은행들이 아직 안 지킨 거예요. 또 그거를 실제적으로 활용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안 알려지게끔 했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면은 서로 너도나도 하고 점점 이제 정보가 오픈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또 이렇게 형부님이 이렇게 나와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몰랐던 분도 알게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창구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웹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금리나 요구권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금리나 요구권을 신청했는데 네. 이게 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게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받는 그렇진 않나요? 올리진 않아요. 네. 그럼 일단 그럼 한번 해보는 거 괜찮나요? 일단 질러봐야 돼. 너무 센 내네. 일단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제 피드백이 바로 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뭐 이메일로건 아니면 영업점에서 전화가 오건 아니면 인터넷 뱅크, 카카오뱅크나 K뱅크, 토스는 뭐 신청하면 바로바로 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신청을 하면 뭔가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서는 금리나 요구권을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잡히는 소득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리나 요구 대상을 판단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소득 있고, 신용 점수, 그리고 연체 이력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부수거래, 내가 이 거래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전산으로 돌려요. 그래서 내가 퇴직을 해서 소득은 줄었지만 그 다른 뭐 재산세 낸 게 많아졌어. 아니면 신용점수가 올랐어. 그러면 그걸 상세하고도 남아서 그래요? 인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깎아주는 거예요. 0.1이라도. 금리 인하 요건 신청할 때 이제 포맷을 보면은 왜 신청하시는지 체크를 해요. 직장인이면은 직장 내 뭐 대리에서 과장으로 됐다든가, 연봉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다든가, 내가 재산이 늘었다든가, 항목을 체크하고 그거 증빙 자료를 뭐 국세청에 있는 거 끌고 오든가 아니면 사후에 내가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디테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해 보시면 좋죠. 일단 뭐 금리를 더 인상해서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무조건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방문 안 해도 되잖아요. 방문 안 해. 그게 너무 좋지. 앱으로도 앱으로 해도 가능하니까. 되니까. 네. 저 이거 끝나고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또 현재 대출 상환 기간에 있어서도 좀 궁금한 게 기간을 좀 길게 잡아서 좀 갚는 그 금액을 좀 줄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기간을 좀 짧게 해서 빨리 갚아버리는 게 나은지 물론 좀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걸 좀 추천을 본인의 하시나요? 성향에 따라 이제 다른데 저는 무조건 대출 기간을 무조건 길게 해라. 이자를 더 많이 내더라도. 네. 사실 우리가 모기지론 자수할 때 보면은 30년, 35년, 지금 40년인데 대부분 사람들 막 자수할 때 보면은 만기일 쓰세요. 그러면 막 2050 몇 년 쓸 때 막 한숨을 팍 푸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30년 동안 어떻게 근데 우리나라 일을 해서 갚아야 주담대 한다고 생각하니까. 평균 사용 기간이 7년 이내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7년 이내라 하면 7년 안에 평균이? 이사 가거나 집을 팔거나 세 주고 딴 데 이사 간다고. 그래서 30년 동안 그거 갚을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담대 기간 무조건 늘려라. 최대한. DSR 때문에라도 지금 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매달 조금씩 갚다가 내가 이사 가게 되면은 그건 어차피 내가 팔면은 다른 돈으로 갚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길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물론 언론에서는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40년 동안 대출을 다 쓰면은 30년보다 10년치 이자 더 내니까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어그로고 그만큼 갈아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 기간을 길게 하셔라. 그리고 원금 상환은 조금 하셔라. 왜냐면 상환 방법이 두 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원금을 매월 똑같이 상환하는 원금 균등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매월 원금과 이자를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금 균등이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더 많아요. 원금은 똑같고 거기 이자를 붙이니까. 그래서 원리금 균등을 상환하시면은 체감적으로 40년 동안 내는 이자가 훨씬 더 많은데 원금 상환은 적기 때문에 내가 갈아탈 때는 어차피 다른 사람 돈으로 상환할 거니까 원리금 균등으로 하시는 게 내 월 부담도 좀 적고 DSR도 훨씬 유리하다. 예. DSR도 상환 방식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적게는 5천에서 많게는 1억 넘게 차이가 나요. 대출 한도가. 그럼 일단은 지금 대출 받을 때 최대한 길게 받는 게 좋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으로 해야 된다. 원리금 상환 하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제 첫 집을 물론 금액이 엄청 크진 않았지만 3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미친 듯이 갚았던 기억이 성격 나오시네. 미친 듯이 아주 진짜 손가락 빨으면서 갚았던 그때는 근데 사실 납니다. 만기일시 상환 대출 이런 게 있어서 3년 하다가 못 갚으면 또 연장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 내가면서까지. 내가면서 그렇죠. 그때는 아예 그 대출에 대해서 아예 빚은 나쁜 거. 그게 이제 그런 마인드였었거든요. 그때 맞아요. 당시에는. 폐가망신. 망해. 맞아. 이런 마인드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한 1억 정도 빚 내서 한 30년 해가지고 신축 산 친구가 잘 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좀 고금리 상황인데 물론 이제 개인 따라 좀 틀릴 수 있겠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좀 개설하는 거에 있어서는 DSR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 마통은 써야 이자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일단 개설해 놓는 게 전 추천을 드려요. 안 쓰더라도 DSR 40이 있고 지금 연소득을 초과해서 대출 한도가 가능하니까 안 쓰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금리는 높지만 잠깐 뭐 썼다 뺐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는 게 낫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추후에 주담대를 받을 때 DSR을 뭐 해야 되면 그때는 이제 딱 없애면 되는 거니까. 없앨 것도 없네요. 쓰질 않았으면 그렇죠. 한도가 있는 거니까.